자,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비법인 사단. 사례형 문제가 작년에 나왔죠. 자, 갑법인의 대표이사 을은요,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병에게 포괄위임 했다. 그래서 병이 실제적으로 갑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사무를 집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갑법인의 대표이사 을이 병에게 위임을 포괄적으로 했다. 그죠? 자, 갑의 사무에 관한 병의 대행행위는, 자, 갑 법인에게 미칩니까? 지금 미치지 않죠. 왜 그렇다? 자, 기억 질문이요. 62조 자체에 대해서 해석입니다. 민법 62조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비법인 사단의 그 대표자는 정관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해서만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례하게 할 수 있다. 즉 무슨 말이에요? 포괄위임은 금지된다 이겁니다. 저 비법인 사단의 재반 업무 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갑의 사무에 관한 병의 대행 행위는 원칙적으로 갑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병이 외관상 직무행위로 정에게 손해를 입혔다 이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에 대해서 갑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지는 것이고요. 만약 갑이 비법인 사단이라면 을은 갑 사무 중 정관에서 대리를 금지한 사항의 처리에 대해서 병에게 포괄적 위임할 수 없겠죠. 그래서 비법인 사단 대표자가 행한 타인에 대해서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 행위, 이거는 민법 62조에 반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민법 62조에 대한 내용 확인해야죠. 이사는 정관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이 하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례하게 할 수 있다. 정관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이 하나다. 이 말을 포괄위임은 금지된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2011년 판례 입장. 그래서 요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35조 1항에서 법인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사, 기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에 대표자는 해석하기를 명칭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는 불문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비법인 사단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관련된 판례였고요. 대리,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 일반론적인 문제가 나온다. 자, 권한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임의 대리인은 부패하기 쉬운 농산물을 처분할 수 없다. 처분할 수 있죠. 권한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임의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보존행위는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보존행위, 부패하기 쉬운 농산물 같은 농산물 자체는 보존행위로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틀렸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다. 그죠? 왜 그렇다? 민법 제124조 쌍방 대리를 금지하다. 즉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이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정답은 3번 돼 있고요. 예금 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자의 대리권에는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예금 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자 대리권에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권한 혹은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개 털린 겁니다. 이러면 털리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된다.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No. 그죠? 대리인이 아니라 복대리인도 대리인이기 때문에 자,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본인.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대리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자, 임의 대리인, 대리권 범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 그죠? 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은 뭐 할 수 있다? 중도금, 잔금 수령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잘 나오죠. 매매 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된다. 아시겠죠? 이런 거 뒷부분. 자, 대여금 영수 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대여금 채무 일부를 면제할 권한은 없다. 그래서 118조의 임의 대리인,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자, 다음 각호의 행위만 할 수 있다. 보존 행위. 그 다음에 2호.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하거나 개량하는 행위입니다. 자, 대리권은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금지된다. 즉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 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하지만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자,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 그죠? 는 가능하다 이거죠. 자,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 자, 법무사가 매도인, 매수인 쌍방을 대리하여 등기 신청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것도 잘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쟁점이에요. 잘 정리하시고 공동대리요.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그러나 법률 수권행위에서 공동으로만 대리한 경우에는 공동으로만 대리해야겠죠? 당연한 말이죠. 이런 당연한 조문이 나오는 겁니다. 현명주의입니다. 현명주의.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 그죠? 현명. 즉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행위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본인. 그죠? 본인을 위한 것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바로 현명주의를 말한다. 즉 법률 행위는 대리인이 하는 것이지만 그 효력 자체는요. 누구를 상대로? 효력 자체는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고 대리인이 내가 본인을 위한 것이다 라고 표시하지 않으면 그 의사표시는 당연히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되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현명 자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이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당연히 대리의 효과가 인정되는 겁니다. 현명의 방식에는 분료식 행위다. 그래서 명시, 묵시 모두 가능해요. 구두, 서면으로도 가능하다. 대리인은 본인 명의로 법률 행위를 하여도 유효한 대리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매매 위임장을 제시한 경우 매매 계약서에 대리인의 이름만을 기재하더라도 대리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까지. 요거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현명하지 않은 경우, 그죠? 자기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관련된 기출 지문 정리했습니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물에 대해서 모든 개량 행위를 할 수 없다. 오직 뭐로만? 보존 행위와 그 대리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이용 개량 행위 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18조. 본인을 위하여 금전 소비 대차와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후에 해제 권한까지 갖는다?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그렇지 않다. 해제할 대리권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이 부분. 뒷부분 기출입니다. 잘 꽈서 내요. 요거 체크. 자, 미성년자 갑의 법정 대리인 을이 제3자 병의 이익만을 위한 대리 행위를 하고 그 사정을 상대방 정이 알고 있었다면 그 대리 행위는 본인에게 효과가 없다. 그죠? 이때 대리권 남용의 문제로서 민법 제107조 1항 단서가 유추 적용되어서 본인의 대리 행위로 성립되는 게 아니다. 자, 기억하세요. 갑의 법정 대리인 을이 제3자 병의 이익만을 위한 대리 행위를 하고 그 사정을 정이 알고 있었다. 그런 경우에는 뭐다? 상대방이 그죠? 제3자 이익을 위한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는 본인의 대리행위로서의 성립할 수 없으므로 이거는 뭐다? 본인은 대리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그 대리행위는 가백의 효과가 없다. 따라서 본인은 그 대리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까지요. 중요하겠죠? 네, 요거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자, 소멸 원인. 자,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자, 본인, 그죠? 대리인 사망. 그 다음에 성년 후견인의 개시예요. 대리인이 성년 후견인 개시 또는 파산입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의 파산은 대리인으로서 선임된 후에 성년 후견인 개시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 대리권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 잘 나오는 거는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가 아닙니다. 본인이 성년 후견 개시가 된다고 해서 소멸되는 게 아니다. 당연히 본인이 성년 후견이 개시가 된다고 해도 대리권이 소멸되는 게 아니겠죠. 대리인이 성년 후견의 개시예요. 대리인으로서 선임된 후에 성년 후견의 개시가 된 경우 대리권 소멸한다. 공통적 소멸 원인이었고, 그 다음에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즉 임의 규정이다. 특약에 따라 배제할 수 있고요. 수권행위의 철회, 그죠?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이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처리한 경우 임의 대리인 당연히 소멸하겠죠. 그 다음에 복임권입니다. 복임권. 자, 복임권 뭡니까? 대리인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대리인이, 그죠?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아시겠죠? 이거 잘해야 돼요. 복대리는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인데, 그때는 그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 권한, 이것을 바로 복임권, 그죠? 복임권, 그 선임 행위 자체를 복임 행위라고 한다.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다음 대리인의 복임 행위는 대리 행위가 아니다.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다. 복대리는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책임이요.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진다.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질 뿐이다. 아시겠죠? 근데 반면에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건 무과실 책임이에요. 즉 법정 대리인에게 복대리인의 선임 감독에 관해서 아무런 복대리인에 대한 선임 감독에 대해서 아무런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말이죠. 그게 차이다. 반면에 임의 대리인은 오로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이런 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책임도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만 진다. 하죠. 복대리인의 선임 감독에 대하여만 책임을 집니다.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에요. 임의 대리인은, 그죠? 복임권, 그래서 구별해야 된다. 임의 대리인이 복임권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선임 감독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라는 거 법정 대리인과 구별하자.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다음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을 갖지 못하죠. 그죠? 예외적인 경우만 인정된다. 즉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 예외적 복임권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본인의 소재지 불명, 본인의 소재 불명 등으로 본인의 승낙을 받을 수 없거나 사임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까지요. 요건을 위반한 복대리인의 대리 행위는 무권 대리로 본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권 대리가 된다. 됐죠? 네. 자, 복임권 쭉 봤어요.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복대리인. 네, 복대리인 요거는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네, 복대리인도 역시 대리권 일반의 소멸 원인, 그죠? 즉 본인의 사망, 복대리인의 사망, 복대리인 성년 후견 개시, 파산입니다. 그쵸? 일반 대리권 소멸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기준을 지금 몇 개 볼까요? 자, 본인의 지명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했어요. 그 불성실함을 알고서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에 태만한 때,
있을까 아니면 책임이 없는가. 즉 본인의 지명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예, 이건 뭡니까? 이거는 법정 대리인을 말하죠. 예, 본인의 지명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죠?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의 행위에 관하여 선임 감독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죠. 모든 책임을 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법정의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래서 1번 요 틀린 경우다. 그죠? 틀린 경우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법정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에게 대리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혼 대리가 성립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해서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는데 과실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129조 성립할 수 있더라. 복대리에 대해서 2021년도에 나왔어요. 올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보시면 지금 미성년자 갑이죠? 갑의 법정 대리인 을이 역시 복대리인 병을 선임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을은 항상 복인권이 있다. 그죠? 법정 대리인이기 때문에 항상 복인권을 갖는다. 을은 옳은 지문이에요. 을은 항상 복인권이 있다. 그 다음에 병도 법정 대리인을 지위를 갖는 게 아니라 이건 뭐다? 임의 대리인이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복대리인이든 임의 대리인의 복대리이든 간에 상관없어요.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에요. 법정 대리인의 지위가 아니다. 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병을 선임한 경우라면 갑에 대해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병을 선임한 경우라면 갑에 대해서 그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다. 즉 법정 대리인이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원래 원칙은 무과실 책임이죠. 근데 이런 경우에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 이때에만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이게 몇 조죠? 122조 단서입니다. 요거 부득이한 사유, 요게 포인트예요. 3번 틀리면 안 됩니다. 3번 지문 옳은 지문. 을이 사망한 경우 병의 복대리인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소멸하겠죠? 을이 사망, 대리인의 사망, 그죠? 대리인의 사망, 대리권 자체가 소멸된다. 따라서 복대리권도 역시 소멸되는 겁니다.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병은 자신이 수령한 법률행위의 목적물을 을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죠? 인도할 의무가 있다. 대리에 대한 일반론적인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무권대리 관련해서 계약의 무권대리는 협의의 무권대리와 그죠? 표현대리와 표현대리가 있다. 즉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추인 자체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추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계약시로 소급한다. 추인시가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 있죠?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않는다.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자, 니은 지문이요.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이 상당한 추인 기간을 설정했다. 그죠? 그 기간 내에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죠. 대리권이 없는 자가, 자 생각해 보세요. 대리권이 없는 자가, 그죠? 무권 대리인이에요.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 이때, 자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는 자에게, 그죠? 대리권이 없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 자체를 요구하는 것은 최고할 수 있다. 근데 본인이 그 기간 내 확답 바라지 않겠죠. 확답 자체를 바라지 아니한 경우,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추인한 겁니까? 아니죠. 추인 거절입니다. 추인 당연히 거절이겠죠. 권한도 없는 놈이 갑자기, 그죠? 대리행위 하고 나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인의 확답을 받아와. 근데 본인이 확답이 없었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인 거절이죠. 이런 것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말입니다.
자,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거.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그죠? 119조 각자 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런데 법률이나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채무의 이행의 경우 본인의 허락 없이도 쌍방대리는 유효하다. 124조 쌍방대리는 금지된다. 다만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채무의 이행은 가능하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124조 내용이었고요. 협의의 무권대리, 쉽게 얘기하면 무권대리 중에서 표현대리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모두 다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한다. 협의의 무권대리는 표현대리와 달리 자,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 그죠? 다만 본인이 원하면 무권대리를 추인하여 자신에게 효과를 귀속시킬 수는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자, 지금 130조 이하부터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 내용에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다. 그래서 추인 자체는 원칙적으로 무권대리 행위 전부에 대해 행해져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해 추인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했을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가 없다면 무효다. 130조 조문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31조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이때 상대방의 최고권은 철회권과 달리 선악이 관계없이 인정된다. 이것도 중요하죠? 선악과 관계없다. 악이어도 상관없다. 본인이 그 기간의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는 당연히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겠죠? 131조, 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입니다. 추인 거절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해서 해야 된다. 즉 상대방에 대해서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하겠죠. 상대방이 근데 그 사실을 알았네, 악이네, 그럼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무권대리인과 계약 체결한 상대방에 대한 본인의 추인 의사 없음을 적극적으로 표시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인 무권대리 행위를 확정적 무효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132조 내용이고요. 133조 추인의 효력이요.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 시로 소급화 효력이 생긴다.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34조 철회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에게도 할 수 있고 그 대리인에 대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 상대방이 악이네? 그러면 철회할 수 없죠? 그러하지 아니한다. 맞아요. 그래서 무권대리인과 계약 체결한 상대방의 의사표시로서 역시 유동적 무효인 무권대리 행위를 확정적 무효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입증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자, 이 지문이요. 이거 보세요. 무권대리 행위를 유효하게 철회하기 위해서 대리권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몰랐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그 대리인에게 자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이 철회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대리권이 없음을 몰랐다. 상대방은 난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입증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점, 그죠? 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은 누가?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자. 여기 누굽니까? 네. 그래서 무권 대리 행위를 유효하게 철회하기 위해서 다투는 자는 누구예요? 네, 당연히 본인이 되겠죠? 본인에게 지는 거예요. 134조 아시겠죠? 그래서 대리권 없는 자가 다시 한번 보면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무권 대리인에게 그 대리인에 대해서 그 대리인에게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쵸?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 그리고 무권 대리 행위를 유효하게 철회하기 위해서는 철회 효과를 다투는 자를 즉 본인이 철회 효과를 다투는 본인에게 그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 그죠? 본인에게 있다. 그 상대방에 대한 악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당연하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은 당연히 철회 효과를 다투는 본인에게 있겠죠. 추인권, 그죠? 본인의 추인권, 그다음에 135조 법정 무과실 책임까지요. 추인은 무권 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방 그리고 그 무권 대리 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 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만 무권 대리인에게 한 추인의 의사 표시는 상대방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 추인으로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132조.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동의가 없는 한 무효라는 거. 최고는 선악 불문한다는 거. 철회권은 선의만 인정된다는 거.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135조도 잘 나오죠. 법정 무과실 책임. 즉,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1항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이거 잘 나오죠?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대방의 선택. 그 다음에 2항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이면 요거 그죠?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즉 계약 이행할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대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협의 무권 대리. 그 다음에 소멸시효예요. 1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 아닌 것은 그럼 3년짜리가 나오겠죠? 자, 보시면 쭉 보면 2번 의사 같은 경우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지 아니한다. 3년의 단기 소멸시효예요. 노역인의 임금 채권, 여관 숙박료 채권, 의복의 사용료 채권, 음식종의 음식료 채권 자체는 1년의 단기 소멸시효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 3년짜리 기억해야겠죠? 3년짜리. 3년. 그래서 1항, 1호, 이자, 부양료, 금료, 그 다음에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1년 이내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년 이내에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는 것이지 변제기가 1년 남았네 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회의 변제로서 소멸하는 소비대차의 원리대금 채권은 물론 이자 채권이라 하더라도 중요합니다.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이상 위규정 소정의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다 하면 틀렸다. 3년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의사, 주산사, 간호사, 약사의 치료, 근로조제에 관한 채권이요. 도급, 기사, 공사 설계, 감독, 종사하는 자, 공사에 관한 채권, 변호사 등등, 그쵸? 직무상 보관한 서류 반환 청구한 채권,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법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 생산자,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상품의 대가, 수공업자, 제조업자, 업무에 관한 채권 등이 있다. 시효와 소멸시효는 구별하자. 아시겠죠? 그래서 시효라는 것은 일정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 진정한 권리관계의 일치하는지 여부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돼요. 시효. 그죠? 그래서 시효로 권리 행사라는 외관이 일정 기간 계속되면 권리 취득의 효과가 발생하는 취득시효가 있고
권리 민법 총칙에는 권리 불행사라는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 이렇게 권리가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소멸시효가 있다. 민법 총칙 소멸시효가 규정돼 있고 취득시효는 물권편에 규정돼 있다.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에 미리 정하고 있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을 말한다. 즉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 이때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법률에 미리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점에 기초해서 권리 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지만 제적 기간은 뭐예요? 그 기간의 경과만으로 곧바로 권리 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멸시효와는 달리 제척 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보다 권리자로 하여금 보다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해서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뭐와 관련됩니까? 형성권과 관련하여 제척 기간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해야 될 거. 자,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 소멸의 효과가 발생된다. 그런데 제척 기간은요. 소멸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제척 기간은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자, 장래를 향해서 장래를 향하여 권리가 소멸하며 법률 관계가 확정된다. 자, 두 번째. 소멸시효는 권리자의 청구나 압류 채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중단됩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된 기간은 산입이 되지 않죠. 새로 진행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죠? 제척 기간에는 기간의 중단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죠. 세 번째, 제척 기간은 권리의 소멸. 제척 기간에 따른 권리 소멸은 당사자가 주장할 필요 없이 법원이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 직권 조사 사항을 말한다. 그런데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권리의 소멸 자체는 시효 원용권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원용해야 돼요. 즉 항변사항이라 이겁니다. 시효 완성 사실을 원용한 경우에 고려되는 항변사항이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죠. 그런데 제척기간은 포기할 수 있어요? 제척기간은 포기할 수 없다. 이것도 잘 나오죠. 네 번째, 소멸시효는 단축 감경은 가능하다. 단축 감경할 수 있다. 연장은 안 돼요. 단축 감경은 가능하다. 하지만 제척 기간은 그럴 수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소멸시효와 제척 기간의 구별 기준이었고요. 일반적으로 시효로 인하여 라는 표현이 있으면 시효로 보고요. 그런 문헌이 없다면 제척 기간으로 해석한다 입니다. 판례 이거 하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매 예약 완결권, 매매 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일종의 형성권이다. 그러면 제척 기관이겠죠. 그래서 그 약정이 없다.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되는데 위 기간이 도가한 때는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 인도받은 경우라도 제척 기간의 경과로 소멸된다. 아시겠죠? 자, 몇 문제 보면 됩니다. 이제요. 소멸시효 제척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일반론적인 문제가 작년에도 나왔어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그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권리가 소멸하지만 제척 기간은 기산일에 소급한다. 반대로 설명됐죠. 소멸시효는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지만 틀렸죠. 반대로 해석했죠.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만 제척 기간은 그 포기가 인정되지 않죠? 정답.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권리 소멸은 법원의 직권조사상 자 틀렸죠. 원용이 있어야 됩니다. 제척 기간과 반대로 해석했고요.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같이 청구권에 관하여 제척 기간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척 기간이 적용되므로 소멸시효는 당연히 적용될 수 없는가? 틀렸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적용될 수 없다. 이 부분 틀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 5번 지문이요. 자, 이거에 요 판례 하나 지금 5번 지문 살짝 헷갈리시죠? 자,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에요. 이거는 뭐다? 자,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담보 청구는 소위 제척기간 민법 제582조 제척기간에 적용되고 그런데 자, 그 하자담보에 기한 그죠?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 민법 582조 제척기간 규정 때문에 소멸시효의 규정이 자동으로 그죠? 적용 자체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엇보다 그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5번 지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판례. 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채무자가 제기한 소에 대해서 채권자가 응수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재판상 청구될 수 있다. 맞죠? 시효 완성 전에 한 채무의 일부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는가? 맞다. 시효 완성 전에 채무 일부 변제예요. 그때 수액에 다툼이 없다면 채무 승인으로서 효력이 있다. 그래서 시효 중단 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 현존하지 않는 장래 채권을 시효 진행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승인하는 것도 허용된다. 자, 틀렸죠. 요 지문이요.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승인 자체는 시효 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멸시효 진행이 개시된 무슨 말이에요? 개시된 이후에만 소멸시효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다. 그 이전에 미리 승인을 한다 하더라도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리고요, 요런 것들 현존하지 않는 장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이 뭐예요? 채무자가 권리의 존재를 인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미리 승인하는 거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요 지문도 중요한 판례고요. 3번 이미 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 173조입니다. 조문 내용이고 시효 중단은 당사자 그리고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당연하죠. 소멸시효 177조 시효 중단이 있는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죠? 승인에는 상대방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한다? 요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승인. 자, 채무자가 1억 채무가 있네요.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할 자에게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렸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 이게 바로 승인이에요. 내가 채무 1억 오케이 인정. 이게 승인입니다. 인정. 즉 채무자 스스로 권리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이러한 승인은 채무자 스스로 빚이 있다. 채무자 스스로 빚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7조에 대한 내용이고요. 승인 자체는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177조에서 승인 자체가 유효하기 위해서 그런데 굳이 그죠? 권리에 관한 처분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필요 없다고 하고 있는 말은 뭔 말이냐 이거죠. 굳이. 이 말은 자 다시 철수가 보세요. 영희에게 누가 봐도 영희죠? 1억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영희, 즉 채무자죠. 자신이 돈을 빌린 증거가 계약서 등으로 너무 명확해서 딱히 빌린 사실을 부인할 생각도 없고 그죠? 채무 자체를 그냥 승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 않다. 영희 자체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어디 해외로 갔다 이겁니다. 해외 이민 갔다 이거예요. 오랫동안 영주권 받아서 이에 대해서 영희는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누구죠? 재산 관리인 옆집의 영철 씨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영철이는 자 영희 이 재산 관리인이 되는 것인데요. 영철이는 영희가 해외로 날른 이후에 그녀가 채무의 승인을 하려던 것을 떠올랐어요. 그래서 영희를 대신해서 자 철수를 상대로 채무의 승인을 했다. 채무의 승인을 했다 이겁니다. 이때 영철이는 영희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관리해 달라는 부탁만을 받았고 당연히 재산을 팔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당부를 받았겠죠. 그러면 처분의 권한이 있는 것, 예. 그렇다고 해서 처분의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철이가 177조에 따라서 처분의 그 권한이 없이도 영희의 승인을 채무자의 승인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이게 승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단지 어떠한 권리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분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처분의 권한 자체는 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죠? 관리 권한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영희와 일면식도 없는 자가 그죠? 불쑥 나타나서 채무의 승인을 한다고 해서 시효 중단 자체에 대한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법령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법문 177조에 대한 해석. 자, 채권,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채권,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이거 잘 나오죠? 10년이 아닙니다. 20년. 162조 2항이었고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했죠. 177조 방금 봤던 지문 이렇게 나와요. 재판상 청구를 한 후에 소의 각하가 있고 6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했다. 네. 이때 소멸시효는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한 때로부터 중단된 것으로 본다. 자, 틀렸죠. 재판상 청구는 소송의 각하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 시효 중단 자체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재판의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어 따라서 6월 내에 재판상 청구나 파산 절차 참가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했다. 그때는 그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언제?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우리 170조 2항에 대한 내용이고요. 3번 질문 틀렸다.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한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해 중단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4번 주 채무자의 시효 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까? 그렇지 않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자체는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시효 이익을 받은 자가 수인이다. 수인인 경우 그 중에 1인이 포기하더라도 그죠?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따라서 주채무자의 시효 이익 자체의 포기 자체는 당연히 보증인에게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5번 현존하는 장래의 채권을 시효 진행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승인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승인하는 거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요 관련된 판례죠. 관련된 판례. 자,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 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는 소멸시효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전에 승인을 한다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현존하지 아니한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 채무자가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서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볼까요? 진료계약 체결하면서 입원료 기타 재요금을 체납할 때 병원의 법적 조치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겠다 라고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로써 다시 발생하지 않은 치료비 채무의 존재를 승인했다고는 볼 수 없다.
자, 마지막 이제 지문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해서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다. 그 사유가 종료한 때에 시효가 완성된다.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 내에 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시효는 법률행위에 따라 이를 배제하거나 경감할 수 없다. 그죠? 배제할 수 없지만, 그죠? 배제, 연장, 가중할 수 없는데 뭐 할 수 있다 그랬죠? 제척기관과 달리 시효는 단축, 경감은 가능하다. 소멸시효는 단축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것도 은근히 잘 틀려요. 은근히 놓치기 쉽다. 그다음 물상보증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면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받아들여진 경우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담보가등기 자체가 설정이 된 이후에 그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한 제3취득자 혹은 물산보증인 등 그 지위 자체가, 그죠? 우리 판례 뭐라고 해석하냐? 시효 자체에 대한 원용은 가능하지만, 그죠?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자는 아니다.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는 않는다. 이러한 자가 제기한 소송에서의 응소행위는 권리자의 의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행위다. 그렇게 볼 수 없다.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꽤나 중요한 판례. 음식점의 음식료에 대한 채권이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경우 1년이다? 그렇지 않다. 판결, 음식료에 대한 채권 1년 단기 소멸시효 아니에요? 아닙니다. 요거는 판결에 의해서 확정됐기 때문에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보자. 165조 제1항 내용이고요. 자,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판례, 최근 판례 2017년도 판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 의사가 필요하다 때문에 시효 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게 된다. 아시겠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 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경락이 되어서 대금이 배당되어 채무의 일부 변제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경매 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기는 한데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자기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는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배당 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을 원용하였다면 요거는 시효의 이익을 묵시적으로 포기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 요 뒷부분, 앞부분과 같이 구별해야 된다. 요 판례 자체는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주 읽어야겠죠? 그래서 경매 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실이 없다면 원칙이죠. 채무자는 시효 사실의 완성을 알고 채무자를 묵시적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그 자기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배당 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대위,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거죠.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했다. 이런 경우, 그죠? 채권자 대위가 인정이 되어서 시효 이익 자체를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판례 입장입니다. 오케이. 일단 마무리. 지금
세 번째 강의였고요. 소멸시효까지요. 꽤나 중요한 내용들을 다뤘고요. 시험에서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지만 시험이 임박했을 경우에 이 정도는 반드시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60점 충분히 맞습니다. 자신감 가지시고 시험에 임하시면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